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시간, 귀한 손님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별 방송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만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재남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후보님 보자마자 제가 목소리가 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진보 후보들이 등록을 한 상태죠. 다 하진 않았고요. 몇 분입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는 진보 후보는요?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정식으로 등록한 후보는 제가 첫 번째로 등록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로 며칠 전에 각 전 교육감님이 하셨고 광노현.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 있다는 아니 소식이 근데 들리고. 언론에 보면 8분의 진보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 네.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8분입니다. 8명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후보가 지금 8명이다 하면 크게 네네. 틀리진 않은 거고요. 네. 그중에 여성은 몇 분입니까? 저 혼자입니다. 왜요? 글쎄요. 보통 반반 아닌가요? 보통 여자들이 거의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유일한 여성 후보예요? 네. 야, 신기하네. 아니 진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 혼자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경선 이제 그 참여 서류 내려왔을 때 네. 제가 8명 다 모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여성이 나 혼자 하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선할 때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있잖아요. 정치 정당에서. 그래 여쭤보고 싶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없어요. 왜요? 그거를 의사를 물었는데 네. 이거 참 제가 난감한데 뭐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면 난감한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후보들이? 네. 후보진에서. 그래서 그 경쟁이 세네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럼 다른 질문. 지금 서울시 교육감 중에 역대 서울시 교육감 중에 여성이 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여성이 한 적 없죠? 네,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네, 그러니까요. 여성은 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따로 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울산 교육감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노욕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뜻을 잇고자 그분의 남편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울산은 약간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은 왜 그렇죠? 서울이 완고한가요? 글쎄 저도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좀 사회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들은 한 80% 정도가 여자 교사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이제 교장으로 공무교장으로 가서 연수를 봤는데 교장들은 80%가 남자더라고요. 그건 무슨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상태입니까? 다시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80%가 여성인데 교사의 대표 관리자는 80%가 남성이다. 네, 중등의 경우에 초등은 좀 반반 정도 되는데 초등은 뭐 남자. 이건 회개한 일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교육계가?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들이 뭔가 진출하기에는 그만큼 장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교사는 할 수 있지만 교장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교장으로 나가기엔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승진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도 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여성들이 보통 집에서 아직까지는 가사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돌보고 뭐 아이들도 키우고 그걸 보통 여자들이 많이 분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을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왜곡이네요. 게다가 진보교육감 단일화 뭐 경선을 앞두고도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도 전혀 없다. 네. 유감스럽네요.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섭섭했습니다. 저도 섭섭하네요. 아니 왜냐하면 진보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그래도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진보가 박수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을 풀어가지고 뭐 누구의 마음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남성 후보들 갑자기 서운해지네요. 좋습니다. 우리 홍재남 후보님은 중학교 교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반 구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남이잖아요. 김재남 국회의원도 있고 그랬는데. 여자분이신가요? 네네. 네. 정의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가거나 요청받아서 전화가 오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여성분이었어요? 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는 대부분 남자인 줄 알아요. 저는 그 점이 좀 염려스러운데 제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태어난 데가 강원도 산골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요?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시골입니다. 네네. 그런데 딸을 이제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7명을 낳았거든요. 맨 막내로 아들을 낳고. 야, 그 고전적인 집안이고 7녀 1남.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제가 셋째인데 둘을 낳고 나니까 제발 좀 남동생 좀 낳아라. 그래서 제 이름이 아우제 사례남이에요. 노골적으로. 네, 대놓고 이름을 지셨군요. 네, 이름대로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넷째가 아들이 나온 건 아니고 넷째도 딸이었고. 아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오셔서. 강원도에서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어요. 나오고 고등학교는 춘천 시내로 나오고. 서울 사람들은 거기도 다 시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에 이제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지구과학 교육과. 사범대학에. 사범대학에. 네. 지구과학 선생님이 될 생각이 대학 입학 때부터 있었군요. 네, 제가 지구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로 왔는데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이제 84학년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때 1987 그 시대였잖아요. 1987 영화. 학생운동도 많이 하고 전두환 정권, 파쇼 정권이었죠. 그래서 강주항쟁을 이제 진실을 겪으면서 학생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선배들이 노동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졸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를 거쳐서 학교로 나왔고요. 교사를 하다가 교사하면서 혁신학교라든가 뭐 학교 교육개혁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교육운동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을 정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혁신학교 운동하면서 혁신부장도 맡고 그리고 그 계속 연상해서 또 제가 혁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교사 연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교사들이 그 강의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교수님들이 좋은 딴 세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좋은 얘기 하시는데 뭐 본인이 해보셨나요? 약간 이런. 제가 웃긴 얘기인데 어제 들었던 얘기. 대학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모릅니다. 조교한테 시키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인 선생님들이 조금 계세요, 가끔. 그렇죠? 전 이 얘기를 대학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혁신부장 하면서 교사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연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한국교원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따시고요. 그럼 박사학위는 뭐로 따셨어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교육정책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얼핏 들으면 일종의 교육감이 되기 위한 빌드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 교사연구자가 꼭 필요해. 구술을 가지고 있는 좀 교사가 이론까지 깰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하는 말은 잘 먹히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로 교사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사는 아니었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혁신 작업도 했다고 그러는데 혁신 작업에 대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혁신 학교라는 이제 이름 붙여진 학교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럼 이 혁신 학교라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고 또 거기 구성원 중엔 주요하게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교사들은 어떻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한두 가지 사례만 들려주세요.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도 학교에 와서 자신의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혁신학교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의 그런 권위적인 문화가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의 주체가 돼서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중간에 제가 교장을 할 때, 뭐 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중간에 우리 학생 운동회를 꼭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학생 운동회. 체육대회 같은 거?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오면은 기존에는 그거를 교사들이 결정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 하면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간에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진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자. 이거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사들의 수업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방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네. 선생님들이 그래 뭐 해줄까? 뭐 이거는 뭐가 혁신적인지 제가 딱 와닿지 않아서. 네, 결정권이 이제 학생한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더 다가가는 말씀은 네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를 구성하잖아요. 학생 네.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동아리를 보통은 교사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연극반이다, 뭐 네, 음악반이다 이렇게 뭐 영화반이다 구성을 해서 아이들은 막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가위바위보 지면은 이제 하기 싫어도 그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교장하면서 아이들의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뭘 제안했냐면 학생들의 동아리를 다 구성한다. 교사들은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쭉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동아리 제안하고 계획서 세우고 그리고 그걸 구성을 해서 다 이제 포스터 붙인 다음에 학생들 모집하고 그리고 운영 계획까지 다 세우고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보통은 중학생 같은 아이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다 해내던가요? 다 해냅니다. 저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사실은 이 어린이라고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인생을 다 꾸리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그 학생들은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이 마음속에 그런 시각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울 때 알맞은 그 온도와 그다음에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이 햇빛도 필요하고 그런 여건을 학교가 만들어준다면 학생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데요. 자기의 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밴드 같은 것도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런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요즘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e스포츠도 요즘 e스포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 그 반도 만들고 어떤 아이들은 수학반도 만들었어요. 나는 수학이 좋아. 그래서 수학반도 만들고.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해 못하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 가서도 게임을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이것도 이제 소위 양지로 나오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도교사가 계시니까 지도교사가 이제 학생들이 계획서를 세워왔을 때 이 계획서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어른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그런 걸 검토를 해주죠. 좋습니다. 교육감 지금 나오셨는데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셔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권력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실천들을 제가 인생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네. 언어와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늘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제가 피곤한데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저희 남편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명예퇴직한 이유도 사실은 지행합일 때문에 명예퇴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책을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나왔는데 교육감 선거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오늘 나온 이 후보들 7분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데 과연 서울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전문가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이 위기의 서울 교육을 잘 계승해서 잇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염려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적임자인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이어야 되고 또 계승도 있고
발전도 있고 네. 두 가지 역할이 있고 또 임기는 짧잖아요. 네. 네. 왜 선생님이 우리 홍재남 후보님이 적임자인지. 저는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님과 쭉 같이 해왔거든요. 뭐든지 다. 이제 2011년 혁신학교 시작하고 나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셨는데 혁신학교 운영도 계속 같이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교장으로서 또 학교 전체를 운영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혁신학교였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학교 현장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늘 학교에서 실천했거든요. 공부할 때 잠깐 논문 쓰느라고 휴직한 거 빼고는 대학원 공부할 때. 그래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해결한 경험이 있고 혁신학교 할 때는 학교를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꾼 제가 이제 이끈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혁신부장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 교육감이란 자리가 뭐 혁신학교 학교만 잘한다고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전망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육에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저는 교육정책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는 저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거대한 이 행정 조직을 이끄는 자리거든요.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예산도 많고 또 돌봐야 될 학생도 많고. 네. 그런데 그런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걸 할 수 있나.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수님들은 뭐 어제 누구 만났는데 프리랜서라고 말도 하던데 그런 개인이 혼자 연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저는 교장으로서 4년의 행정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장학관 하면서 또 이제 교육청에 와서 전체 교육행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10월 16일 날 선거가 하고 나면 10월 17일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특별하게 별도의 브리핑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가 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의회에도 제가 이제 몇 번 가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로 지금 가서 이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도 잘 알고 있고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제 혁신학교 하면서 또 교장으로 계시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두 가지 사례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넘어서 보았다. 제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볼까요? 교사들은 혁신학교 할 때 어느 학교보다 학교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공문을 안 해요. 공문 아시나요? 공문이 뭔지? 온갖 지시가 뭐 교육청에서 뭐 해라 뭐 언제까지 기한 뭐 이런 거죠. 온갖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거 하려면은 교사들이 수업하다 내려와서 이제 막 그거 보다가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교사 혁신부장일 때도 그랬고 교장일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공문을 행정사가 전담해서 교감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사들은 딱 공문이 오면 이런 공문이 왔어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모든 공문 처리는 다 교감선생님과 그리고 그 행정사가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질문. 지난번 작년에 서희초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과중화 업무도 있었잖아요. 사실이죠? 그 과중화 업무 중에 중요한 거는 공문 처리. 맞습니다. 였는데 그럼 그 혁신의 사례들이 이 확대되거나 서울시 교육청 전반으로 스며들진 않았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암암리에 많이 스며들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이제 스며들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업무 관련해서 컨설팅을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가서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교원대에서 교장 연수에 강사로 갔었어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강의 가면서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 거기 오신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시죠. 연수 오신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교사들이 이거 시켜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분들이 교사들은 사실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만 하면 그렇죠. 네. 높은 집단이어서 그런 일할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처리 다 빼주고 이렇게 공문 같은 거 다 빼주고 교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제가 일하는 교장이었거든요. 교육계에서도 제가 쓰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 오면은 공모 사업 제가 제안한 건 제가 다 하고 교사들한테 업무를 넘기지 않는 거죠. 일하는 교장으로서. 일하는 교장이라는 표현을 2번 연속하시는데 다른 교장들은 뭐 합니까? 군림하는 교장입니까? 뭡니까? 뭐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교장이라고 강조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무를 한다는 거죠. 다른 교장은 실무를 안 하나요? 그냥 결제만 합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시키는 거군요. 네, 뭐 보통. 하세요라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런 잡무에서 해방되는 게 사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묘한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해보시니 행정사 한 분만 채용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행정사 2분이 계시긴 한데 워낙에 쏟아져 내려오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다 누차 요구를 했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혁신이다.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게 혁신이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당연히 가서 첫 번째 할 것이 뭐를 뺄 것인가. 덧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NGO긴 한데 저희는 1년에 공문 한 5개쯤 치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교육 현장에 뭐 확인하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게 옛날에 전체주의 문화가 좀 남아서 코로나 하나 하면 코로나 관련 공문들이 10개, 20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려면 가서 담당자한테 이거 사주세요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건 사려면 막 그걸 기한을 해야 돼요. 에듀파인이라 그러는데 물건 기한을 하고 그리고 또 물건이 오면은 검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 책임질 때 너가 이거 시킨 거 맞아? 나중에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증명하려면 공문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사들은 다 그렇게 부패해 집단이니까 뭐 증명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의 행정이죠. 불신이죠. 네. 그 큰 돈도 안 쓸 것 같은데요. 교육 현장에서 물건 사봤자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뭐 100원이라도 저희가 기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0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교사는 자괴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자기 반의 학생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런데 미안한데 잠깐 요거 공문 좀 이런 게 매일처럼 반복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잘 모르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냥 절로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저기가 있고 내가 저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기능인으로서 이거 100원짜리 해가지고 기한서를 쓰고 있다면 이건 망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자괴감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행정사인가 교육자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행정사를 하시거든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물론 나의 전담 업무가 행정 업무인가 아니면 교육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여러 학생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왔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지금 갑자기 웃어도 돼요. 마음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마음이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고민을 나누려고 갔대요. 갔는데 선생님이 컴퓨터에 눈을 못 떼고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눈을 못 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가 너무 선생님 바쁘신 것 같아. 그리고 뒤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얼마나 바쁘실까 그 얘기를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선생님은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아이들도 써요.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있나 그리고 왜 이런 문화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군요. 완전 거꾸로네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 잠깐만 해보면 여론조사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저는 좀 희한한 게 네. 진보 교육감 후보들 여러 분인데 네. 사실은 이름들 잘 모르실 텐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네, 네. 우리 홍재남 후보가 3등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등이 광노현 후보라고 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내셨던 분이고 네, 네. 지금 언론에 하여튼 뭐 좋은 의미든 어떻든 간에 계속 나오는 분, 언론 네. 노출이 많으니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2등한 후보는 정근식 후보라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 3등을 하셨죠? 글쎄 저도 무슨 조직이 있으세요? 조직 없어요 전혀.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조 조합원 이런 거는 그냥 조합원은 늘 하는 거. 평조합원으로 네, 아, 뭐 간부는 못 해보셨고. 간부는 안 했고 그냥 학교에서 뭐 분회장 네. 정도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제가 과학교사니까 네. 과학 분과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과학교사부임도 열심히 하고 네. 그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표가 안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원인이 뭘까 좀 궁금한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쨌든 되게 열심히 그동안에 학교에서 실천을 해서 사실 저를 검색해 볼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언론에 보면은 저에 대한 기사가 꽤 있어요. 교사하고 뭐 교장하고 그럴 때 학교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다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를 많이 바꿨거든요. 교사일 때부터 마을과도 함께 많이 했고 또 아이들의 공간도 이제 만들었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언론에 노출이 됐나 싶은데 그건 너무 몰랐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의 이제 직함이 남부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했다는 거 그리고 오류중학교 이렇게 2개 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대표 직함으로 2개씩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 아, 교장도 해보고 네. 교육청의 실무 행정도 해본 사람이니 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려서 그러니까요. 여성표가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이거 네, 시작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과학교사시니까 사실 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어떤 거는 그냥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 중요하지 않은 거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지금? 그러게요. 심각하죠. 오늘 네, 34도라고 네. 그러고 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다시 열대야가 시작됐고 네. 추석 때도 기온이 30도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열흘만 있으면 폭염이 끝날 거예요 네. 하는데 지금 한 달째인데요. 이거 아이들하고 고민해야 되고 교과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하셔요? 저는 과학교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할 때도 그랬고 교사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학생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뭐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하고는 잘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점검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에어컨 사용 같은 거거든요. 네. 학교에 있으면은 간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교장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대부분 다 들어주고 수용했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저에게 지금 소신을 내세운 게 뭐였냐면은 에어컨과 실외 난방 쓰는 문제였는데 난방을 딱 끄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에어컨을 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간절기 옷을 좀 하나 준비해서 더운 애들은 벗고 있으면 되고 추운 애들은 약간 입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실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교과마다 심각하게 이걸 녹여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 녹여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미래의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파괴될 건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저는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적인 극히 이제 자연을 마구 개발해서 인간들이 필요하면은 막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같이 어울려 살고 뭐 지구 자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는 여러 생명체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구이고 우리도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존재적인 그 철학적인 관점부터 좀 철저하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교육감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겠네요. 네, 네. 그럼 근데 아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느 세대보다 사실 민감하잖아요. 네, 네. 노인들이야 뭐 맞습니다. 좀 있으면 가실 거지만 우리 아이들은 후속 세대는 한참 동안 여기서 살다 가야 네, 되니까 또 기후 위기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후속 세대가 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뒤집어 네. 쓸 텐데
그러면 다른 교과에서 기후위기 수업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 활동, 대응 교육을 하셨으니까 네. 교육감이 되면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이제는 아이들이 행동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뭐 얼마 전에 재판도 아이들이 이제 걸었잖아요. 이게 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기후 문제랑 자신들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근데 그 심각한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고쳐나갈지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든 교과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뭐 과학 교과에서는 이제 관련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 가지고 뭐 국어과는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술이나 음악과 미술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통합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 이런 어떤 생태계 문제를 지구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같이 이건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학적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이 공간이 지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교과에서 그것들을 녹여내서 생명에 대한 존중,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실제 가서 이제 현장에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과학교사 모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연구도 많이 했었고 과학 관련 책도 공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 관련 또 열심히 활동하들도 많이 저랑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열심히 꾸려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기후 정의 행동도 보니까 네.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토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문제로 인식은 이제 조금씩 네. 있는데 아직 국가적 행동이랄까 네, 네. 뭐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하는 데까지는 못 이룬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면에서 교육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성 후보라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8명이면 그냥 기계적 사고인지 모르지만 네. 남성 4명, 여성 4명이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네, 네. 물론 교육 현장은 여성들이 더 많지만 뭐 3대 5가 됐든 그래야 되는데 7대 1은 좀 그런데 교육감 특별히 여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나요? 네. 아니면 여성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실 게 있나요? 뭐 남성이 돼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남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성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혀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섬세한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 현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뭐 3주체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사회까지 4주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런 복잡하다는 것들을 세심하게 관계를 잘 풀어내지 않으면 다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이 여성에게 더 좀 많이 좀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남성들은 뭐 차렷 경례 똑바로 해 이런 쪽의 리더십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많죠. 좀 아쉽기도 또 하지만. 예전 분들은 더 그렇고요. 네. 예전 분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말이 관용적 표현도 아니고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 교사도 죽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게 뭐 서희초 사건이 하나가 불거져서 그렇지 사실 그 선생님 말고도 앞뒤로 네. 네.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죽음들도 있는데 아이들과 교사가 동시에 죽어가는 이 답답한 교육 현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생각하면은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육청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것도 서희초 사건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말은 사건이 서희초 하나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응축돼 있던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사회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단위로 돌아가면은 저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집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에 와서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다면 그리고 교사들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누군가 같이 옆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아니면은 관리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바람이기도 해요. 네네. 아주 뭐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그러잖아요. 진일보 하면 백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누군가 뭐 동지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있다면 또 기운도 낼 수 있는 게 삶인데 네. 어떨 때 취약해 보이더라도 근데 그걸 교육감으로서 제도적으로 또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실현해낼까 궁금하네요. 저는 이 측면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악성 민원인도 있었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미리 저희가 그걸 학생입니까? 학부형입니까? 학생이 이제 학부모가 민원인이었죠. 학생이 계속 문제를 별것도 아닌데 애들하고 투닥투닥 싸우면은 그걸 애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폭력으로 걸고 막 이런 학폭으로 걸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유명해서 그 담임교사가 명퇴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소식을 저희가 이제 지역이니까 듣잖아요. 네네네. 듣고서 미리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런 학생이 이제 들어오는데 학부모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 거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부모도 계시고 그렇죠. 가족이 있어서 네.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도 나누고 선생님들끼리 나누고 그래서 미리 대응책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었고 실제 들어와서 문제가 실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담임교사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 전화를 그 학부모가 매일 전화해서 안 끊으면 30분까지만 하고 전화 받지 마세요. 저희가 끊어줬어요. 이 선생님 바쁩니다. 저희가 전화를 끊어주고. 30분도 사실 긴데요. 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 어떻게든 끊어줬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와서 민원을 막 대응할 때 선생님들은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교문에서 이분 오면은 지금 요새 이제 들어올 때 뭐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외부인이 학교로 들어오면은 들어올 그렇죠. 때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했었거든요. 미리 해서 연락해서 이분이 약속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라라고 했고 실제 그러면 들어와서 불시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지나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만큼 또 교사는 안전해질 수도 있고. 네네 안전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먼저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데리고 모시고 내려와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고 이분은 또 교장이랑 대응하게 되면은 미리 빨리 해결되거든요. 더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교장 만나면서 교장 선생님 폼도 나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담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뭐 영화에 보면 느그 서장도 목욕도 같이 하고 뭐 그러는데 교장 만나면 근데 그러니까 일하는 교장이라는 다섯 음절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네. 일하는 교육감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네. 단일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막 아직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되겠죠. 잘 돼야죠. 네. 돼야죠도 있는데 나오신 분이 8분인데 연세들은 보통 어떻게 되세요? 뭐 각 전 교육감님은 거기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후보 등록하셔서 공개가 되거든요. 네, 70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60대고 여성 후보는 저 혼자인데 50대고 선생님 50대고 네네. 50대 후보는 몇 분이세요? 아직 등록한 사람 중에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예비 등록한 분 중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나이가 뭐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10년 동안 교육감 하신 분은 뭐 50대에서 하시면 60대까지 하고 이런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질문지 중에 유일한 50대 후보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애도 키워 보신 거죠? 자기 자식도 다 컸겠네요. 다 이제. 컸습니다. 근데 뭐 사교육도 안 시켰다고. 근데 안 시켰다고가 아니라 거의 시키지 않았다. 거의 시키지 않았다. 근데 거의는 무슨 말입니까? 뭐 예체능 아이가 이제 방과 후에 제가 맞벌이를 하니까 어디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술학원도 보내고 뭐 음악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중간에 좀 잠깐 이제 그 1년간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하나인가요? 둘이에요. 둘, 네. 그러면 수학에 좀 떨어져서 한 2달인가 수학학원도 잠깐 보충 삼아 보내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보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보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정말 불가피할 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씩 한 거고. 대치동 구조에는 안 들어가 봤다. 전혀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은 대학을 잘 갔나요?
뭐 잘 간 거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애들이 잘 스스로 잘해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잘 간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엄마가 교사고 그러면 오직 뭐 잘 가르쳤겠어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그러니까 사교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덜댈 수도 있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게 계란하고 뭐 닭하고 달걀하고 뭐가 문제냐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쭉 아이들의 그런 가능성을 믿고서 계속 이제 해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예를 들어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둘째 애가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정말 저도 약간 기적 같은 일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를 사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못 시키는 학교를. 근데 얘가 수학을 잘 못하더니 어느 날 겨울에 사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도 있습니까? 네. 사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 각서 쓰고 가는 학교를. 뭐 대안학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뭐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분당에 있는 이후학교인데. 거긴 준대안학교죠. 준대안학교죠. 이후학교. 거기는 대안학교, 준대안학교. 그런데 저희 국가교육과정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그 사교육 없이 이제 공부한다는 취지이고 등록금도 똑같아요. 오해하시는데. 이후 학교 압니다. 이후 중학교도 압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우리 아들이 갔거든요. 중학교는 아니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교육도 원래 안 시켰지만 얘가 수학에 계속 2등급, 3등급, 막 4등급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안 돼서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고2 때인가 겨울방학 때 꼬박 앉아가지고 수학을 파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더니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후 학교는 그래도 부모들이 이후 학교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몇 학교 있잖아요. 하여튼 대안학교라고 하긴 어려운데 하여튼 뭐 사립학교인데 공교육 과정에 다 들어와 있는 간디학교랑 또 다르죠. 뭐 산마을 학교도 있고 여러 있는데 풀무학교도 있고 그런 데들은 그래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인 것 같고 이후에 갈 수 있는 애들은 제한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을 이제 교육감이 되시면 끌고 가셔야 되는데 걔들은 사교육의 볼모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물론 교육감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 강고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조희영 교육감님이 그 국토 인생을 강조하셨거든요. 국토 인생은 뭡니까? 교육감님 중요 정책이신데 이제 뭐 국제 공동 수업, 그다음에 토론 수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디지털 활용 수업, 생태 전환 교육 이렇게 네 가지를 근사하네요. 머릿말을 따서 이제 국토 인생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토론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 암기식 수업을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다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잘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사고 능력, 응용 능력, 그리고 이거를 자기의 것으로 재구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길러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인 거고. 그래서 그런 토론 수업은 저도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수업이거든요. 과학교사 할 때.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정말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데 말은 되게 맞는데 토론도 기본적인 역량이 돼야 하잖아요. 같은 모국어를 쓰지만 어떤 경우에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대부분 지시대명사만 얘기하고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교육 단계를 통해서 또 말도 풍부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아이들 형편은 뭐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읽고 쓰고가 안 된다. 듣고 말하고도 너무 힘들다. 근데 토론은 그 다음 단계잖아요. 물론 고등학생의 전유물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 애들 글 가르치고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본령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그게 이제 기초학력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기초학력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점 쌓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라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강처럼 돼버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 교육, 그런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 교육. 초등 단계에서 기초 교육이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보조교사 지금 활용하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옆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결손이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아이들을 1대1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그 노력은 계속 돼야 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초등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 단계의 독서 교육, 기초학력을 놓치지 않는 교육들, 문해력 교육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그러면 국토 인생에서 토론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주의원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주의원식 혁신 교육이랄까 이런 거 말고 네. 우리 홍제남식 뭐 이를테면 서울교육 비전을 하나라도 좀 제시해 주신다면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서 서울교육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축이 있으면은 변화가 될 때 이쪽으로 쭉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작용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10년간의 성과는 학교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만드셨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폭력도 사라졌고 그리고 굉장히 교사들하고 관리자들 관계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수평적으로 됐어요. 특히 서울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교육의 주체를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마지막에 공동체형 획가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제 시작 단계에서 교육감님이 그만두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래서 학교가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교육의 자기의 주체로 설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는 교육에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을 내용적으로 촘촘하게 살피면서 제가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 길지 않잖아요.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가 정말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지역의 공동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뭐 중립적인 네. 지형에서 벌어지지만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은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고 네. 또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뭐 80%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네. 최소한 윤석열 교육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마 표심을 통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보다는 진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역할이라면은 교육감의 역할을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육감이 되시면 윤석열 정권에서 하려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 보겠다. 네.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이 학생들의 그런 어떤 자율성과 자발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무슨 지난번에 조전혁 이제 뭐 하면서 아이들을 시험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아시지만 성적은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그 국제적인 시험에서 피사 같은 데서. 그런데 굉장히 행복감은 낮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당근과 채찍처럼 아이들을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자발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건 철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이 경제학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전혁 뭐 나온다 하는 분도 경제학 전공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탈법하고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것을 관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맞다. 아이들의 성장을 질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경쟁 위주의 이런 학생들의 자발성을 무시하는 이런 교육들 그런 문화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네. 서울 시민도 많고
서울 시민은 아니어도 서울 시민 친구를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내가 왜 홍재남이 왜 교육감이 돼야 되는지 짧게 한번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제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잘 서울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구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로서 한 번도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학교에서 학교 개혁과 학교의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교를 경험하면서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행정 경험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최근까지 또 2월 말까지 제가 교육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이자 교육 행정가이자 그리고 교육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서울 교육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계승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교육감 선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홍재남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서울시 교육감 후보 연속 인터뷰 홍재남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